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저희가 일단 브리핑을 같이 봤죠. 화재 원인은 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소방당국에서 밝힌 화재 원인은 지하 2층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공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공사가 점화원이 돼야 되려면 용접 공사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불티가 있었을 거고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 폭발성이 뭐 10여 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주변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이 있었고요. 그게 급속하게 화재를 확산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폭발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떤 원인으로 봐야 될까요? 우레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화학물질을 섞어서 나오는 것인지 어떤 그렇습니다. 식으로 좀 이제 보통 이제 그 지하 공간이라든지 폐쇄 공간 같은 데에서 이제 단열 시공을 할 때 우레탄 폼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반드시 우레탄 시공을 해서 이게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단열 공사에 이제 우레탄 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증기가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에 거기 불티와 같은 그런 점화원이 있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나눠서 폭발성의 어떤 그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기에 일단 뭐 원인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이게 우레탄만으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물류 창고에서 우레탄 폼을 쓴다는 것은 단열을 위해서 이제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레탄 폼보다는 이제 샌드위치 패널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성능 등급을 이제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레탄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보다는 샌드위치 패널을 통해서 이제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에너지 성능 등급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우레탄으로 이제 별도로 이제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 목적으로 이제 시공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레탄으로 현장을 시공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유증기가 발생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환기가 안 되면 특히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폐쇄 공간이기 때문에 환기 자체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용접 공사라든지 불티가 있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유증기에 폭발성 화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38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화재 연소 현상보다는 일반적인 화재 연상에서 이렇게 급격한 화재가 연소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급격하게 폭발성 연소 화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서 폭발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 연소 물질이 무엇인가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게 아무래도 우레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브리핑도 그렇고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우레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레탄이 어떤 물질인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면요? 우레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폴리우레탄이라고 해가지고 폴리우레탄은 발포 폴리우레탄하고 무발포 폴리우레탄으로 구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냉동 창고, 물류 창고와 같이 이런 건물에서 그 단열재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발포 폴리우레탄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우레탄 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수지로 해가지고 발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단열의 목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유기성입니다. 즉 불에 탈 것이고 얘가 아주 그 작은 불티에 의해서도 화재가 발생을 하고요.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연소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유해한 연기를 발연량이 저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또 유해가스가 굉장히 많아서 치명적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물질이라는 건 이제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우레탄 같은 경우에 이제 연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 독성 화학 물질로 인해서 정말 순간적으로 뭐 몸이 마비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좀 작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안에 뭐 그 유해가스가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우리가 CO 일산화탄소라고 하게 됩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혈액에 이렇게 돼서 혈액에서 산소가 근육이랑 뇌로 이렇게 운반되는 것을 이렇게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근육이 마비가 되고 뇌 활동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농도가 짙은 유해가스를 한두 모금만 마셔도 자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연탄가스를 사용을 할 때 연탄가스를 마시게 되면은 속이 메식거리면서 눈을 떴는데 자기가 못 움직이고 주변에 뭐 구조할 사람이 있으면서 끌어내면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의식까지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건물을 보면 지하 2층에 지상 4층짜리 네. 건물로 나오고 있는데 화재는 지하 2층에서 발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망자는 지상 3층에서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말씀하셨던 그런 유독가스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2층에서 4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내화 구조를 하고요. 네. 화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층간 구획을 이제 보통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이제 공사 중인 건물이다 보니까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에 의해서 화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그 방화 구획 구조가 없게 되기 때문에 네. 밑에서 발생한 화재, 즉 연기 같은 경우는 화재에 의해서 강한 부력을 갖습니다. 위쪽으로 보통 초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초당 3m에서 5m 정도 속도로 위로 연기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10m를 올라가는데 보통 한 2에서 3초 정도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층보다도 지금 3층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층간 구획이 안 돼 있고 가장 많은 작업자가 있었던 3층이 연기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고 그래서 3층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게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화면을 보다 보면 연기색이 매우 검거든요. 네. 이게 유독가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소가 돼서 이런 검은색이 나온 건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가 예. 있습니다. 우리가 검은색 연기를 이제 검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검은색 연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화재가 초기 화재보다도 일정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성기 화재에서 이제 보통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보통 이제 검은 연기 안에 유해가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그 포함이 되고 있고요. 유해가스 자체도 문제이지만 검은색 연기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가시거리를 차단합니다. 즉 사람이 피난을 하려면 피난 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눈에 보여서 그 피난 출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특히 냉동이나 냉정 창고는 그 안에 공간이 굉장히 작은 공간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복도가 좁고 미로형 공간으로 되어 있고 검은 연기에 의해서 가시거리가 차단을 하게 되면 초기서부터 피난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자신이 있던 공간에서 갇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난조차 안 되고 뭉쳐서 여러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어떤 그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현장 상황을 보면 사망자들이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됐고 또 지상 1층에서 발견된 사망자 4명 같은 경우에는 옷가지가 다 탄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망자들이 불길을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화재가 굉장히 급격히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재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열이 굉장히 고열을 가지고선 확산이 됐다라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일반적인 화재 연소 현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화재가 연소가 됐고 네. 그것이 이제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3층이라든지 1층에서 발생한 사람들이 심한 화상을 입고 사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게 그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뭉쳐 있다가 폭발을 하면서 이제 터지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럼 이런 경우에 공사장이고 물론 이제 안전장치가 다 안 갖춰졌다라고 해도 스프링클러 같은 뭐 안전 설비가 전혀 뭐 갖춰지지 않은 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008년도에도 예. 이천 냉동 물류 창고 화재가 있고 뭐 중간중간 몇 년에 한 번씩 물류 창고 대형 화재가 있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라든지 마감재에 대한 어떤 불연성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네. 특히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그 기준이 강화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건물은 공사 중인 건물이에요. 네. 공사 중이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스프링클러가 있다 하더라도 공사 중인 경우에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스프링클러에 의한 초기에 소화에 대한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면요. 네. 제가 이제 뭐 작업자들 같은 경우 안전 장비라든지 어떤 좀 안전 장치,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그 중에도 몇 미터 안쪽에 안전 설비 같은 거를 뭐 갖고 들어가게 된다. 어디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기준은 따로 없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공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사장에는 그 화재 안전 관리자를 배치토록 하고 있고요. 용접 네.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용접 공사라든지 화재 유발 그런 위험 공사를 하게 되면은 주변에 그 이 불티가 비산이 됩니다. 날아가니까 비산 방지 그 장치를 해야 되는 곳이고 주변에 가연물이 있으면은 그 치워야 되는 곳이고 못 치우는 가연물에는 용접 방화포라고 해가지고 불똥이 떨어지더라도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대형 소화기라든지 임시 소방 시설을 반드시 주변에
주변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런 어떤 임시 소방 시설이나 용접 공사, 그러니까 화재 유발 공사에 대한 안전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상자를 봤을 때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나 대처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준비나 대처가 미흡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재 자체가 워낙 폭발성으로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미처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도 없이 인명 피해로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그 면밀한 화재 조사가 되면 아마 원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밝혀질 겁니다. 네, 또 이 현재 이 건물에는 뭐 공사 중인 건물이어서 방화 셔터도 없었고 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 구조나 뭐 화재 이번에 일어났던 규모로 봤을 때 좀 대피 당시 상황은 어떻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화재가 지하 2층에서 발생을 했고 그 지상 3층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공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물류 창고가 냉장 물류 창고면 그 안에 칸막이 벽으로 굉장히 여러 창고들이 나눠져 있고요. 네. 그러면 복도가 굉장히 좁고요. 그 복도가 굉장히 미로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가 급격히 연소 확대되고 특히 거민 연기가 확대가 되면 가시거리가 차단이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유해가스 마셔가지고 정상적인 신체 상태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출구의 거리, 가시거리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정상적으로 피난을 그 시도조차도 못하고 사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추정이긴 하지만요.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며칠째 네. 뭐 건조주의보도 내려지고 아무래도 실내 화재라서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건조한 그 지금의 현재 날씨 상황하고 좀 연결을 좀 지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예.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건조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3월에서 5월 달 사이에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을 네. 합니다. 근데 네. 건축물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조한 날씨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뭐 건조한 날씨가 이번 화재에 네. 큰 영향을 미쳤다. 지하라고 해도 뭐 이게 연관성이 네, 없을까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 날씨 얘기를 지금 해서 건조특보도 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람도 좀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건물 구조가 대부분 이제 샌드위치 패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것이 0.5mm짜리 아연동은 강판의 그 가운데에 단열재 심재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들이 화재에 의해서 그 화재 초기에 연소가 되고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들이 건물 내부로 화재 초기에 진입하는데 굉장한 위험성과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고 개구부가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쪽으로 바람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부뚜막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뚜막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화재를 좀 더 빠르게 확산시켰을 그런 상황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그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이런 물류 창고와 같이 대형 그 위험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일반 건축물에서 인명 구조 수색을 들어가면 2인 1조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대형 물류 창고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게 되면은 소방관들도 구조대원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한 4명, 5명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구획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빠르게 신속하게 인명 구조 수색을 하는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갔었을 때 건물 관계인이나 피난자들에게 화재 전 상황에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런 정보를 받고요. 또한 소방관들도 그 건물 안에 라이트 라인이라든지 이런 구조 수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색을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살아 있을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관계인들에 대한 어떤 정보와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한 명이라도 구하는 인명을 구하는 그쪽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뭐 유해물질이나 연기 때문에 가시거리도 좀 많이 차단이 된 상태다라고 아까 교수께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지금 날도 어두워졌고 해서 좀 밤에 수색을 하고 연기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은 없는지 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수색 작업에 임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특히 이제 야간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아무리 건물 안이라고 하더라도 시야가 굉장히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뭐 제한적인 조건이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워낙 연기를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배연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초기에 이제 많은 배연 작업을 해서 네. 시야를 확보하고 내부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최근에는 뭐 연기 투시 랜턴이라든지 연기 안에서 그리고 어두움 상황에서도 안에 부분에서의 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윤곽을 볼수 예, 있는. 윤곽을 예. 확인하면서 보다 이제 과학적이고 좀 신뢰성 높은 인명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뭐 이렇게 야간이 된다 하더라도 소방관 그 자체의 좀 위험성은 증가하지만 네.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은 가져갈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명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 소방관들의 안전도 무엇보다 그렇죠.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떻게 이 유독 물질을 차단하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그 산소통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착용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유해가스에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노출되지는 않는데 이제 위험한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갔었을 때 워낙 이 안에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그 구조물 같은 것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소방관들이 잘못 움직이게 되면은 이 방독 그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이제 벗겨지는 수가 있어요. 벗겨지는 수가 있어서 그때 유해가스를 흡입을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렇게 위험한 현장 같은 경우는 2인 1조보다도 주로 네. 막 3명, 4명 이렇게 좀 더 많은 인원이 한 팀이 돼서 인명 구조 수색 작업을 하는 것이 좀 그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종종 화재 소식 같은 거를 전할 때 뭐 앞서 교수님께서도 네. 말씀하셨지만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네. 종종 그 보통 보면 뭐 창고라든지 공사 현장이라든지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 창고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공간이 넓고요. 네.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는 이게 소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네. 아직까지 건물이 준공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계속 화재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또한 창고는 불에 탈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연물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그 용도 특성상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넓은 공간 안에서 불에 탈 것이 많다 보니까 급격하게 화재가 확대가 되고 그것이 대형 피해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네. 그래도 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라든지 예. 대형 그 피난이 어려운 주로 미로형 공간이라든지 이런 물류 창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자신이 들어왔던 아니면 안전한 피난 출구를 화재 발생 전에 미리 평상시에 항상 익혀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는 항상 징후를 가지고 가야지 징후를 보입니다. 타는 냄새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징후를 무시하지 마시고 화재에 대한 이상 징후가 확인이 되면 바로 피난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피난을 할 때는 이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여러 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외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외침으로써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인지해서 신속한 피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실 밖으로 빨리 최대한 나오면 좋겠지만 미처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 이 화장실이나 이렇게 물이 있는 곳으로 대피하는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파트와 같이 세대가 하나의 방화구역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피난을 못했을 경우에 그 문틈이나 이런 것을 막고 대기할 수가 있지만 네. 이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그런 구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거의 전혀 그런 없다. 공간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게 피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을 뭐 낮추거나 그러는 네. 것보다는 일단 연기가 없거나 이런 쪽으로 좀 빠르게 피난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보이게 예. 되면 연기가 보이는 반대 방향 쪽으로 이제 피난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연기가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주저주저 하다 보면은 연기가 벌써 피난로를 차단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속하게 피난을 하는 것이 좋고요. 피난할 때는 반드시 입과 코와 같은 호흡기를 옷이나 휴지, 티슈와 같은 것들을 좀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막은 상태에서 피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공사 현장이 전국에 많잖아요. 네. 네, 끝으로 이 공사 현장 화재를 막기 위한 도움 말씀 좀 해주시죠.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전혀 잘 통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법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임시 소방시설을 이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용접공사가 있게 되면은 반드시 화재 안전관리자를 주변에 배치를 해서 용접공사가 끝난 약 30분 후까지도 주변에 불티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안전 조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